안녕하세요. 사연천하입니다. 오늘은 58살 김정숙 씨의 사연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지난해 명예퇴직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57살에 퇴직을 했고요. 저희는 결혼 32년 차 부부였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역할이 분명했는데요. 남편은 돈만 벌어오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 돈을 벌고 관리하는 사람이었죠. 남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관리는 잘 못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그래서 결혼 후 32년 동안 집안의 모든 재산 관리는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 월급, 제 월급, 아이들 교육비, 보험, 적금, 주식, 대출, 부동산 전부 제가 관리했죠. 저는 원래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24살에 결혼했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남편은 대기업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었기에 둘 다 직업이 안정적이라 주변에서는 걱정이 없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은 장남이었습니다. 시부모님 생활비는 물론이고 당시 대학생이던 시동생들 학비까지 책임지고 있었죠. 월급이 들어오면 여기저기 나갈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달에는 시동생 등록금을 내느라 적금을 깨야 했고 어떤 달에는 시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계획했던 저축을 포기해야 했어요.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병원비 걱정을 해야 했고 전셋값이 오를 때마다 밤잠을 설쳐야 했으니까요. 남편 월급도 적은 편은 아니었고 저 역시 교사 월급을 받았지만 모아도 돈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돈을 벌기만 해서는 안 되고 지키고 불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재테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경제신문을 읽기 시작했고 퇴근 후에는 부동산 책을 읽었죠. 주말이면 아파트 시세를 정리했고 아이들을 재워놓고 투자 관련 강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니까요. 남편은 종종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교사보다 은행원이 더 잘 어울린다. 그렇게 30년 넘게 공부하고 관리한 결과 제 명의로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몇 번의 이사를 거치며 자산을 불려왔지만 명의는 계속 제 이름으로 유지됐고요. 남편은 늘 결과만 봤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좋아했고 통장 잔고가 늘어나면 흐뭇해했지만 그 과정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죠. 그저 매달 월급을 가져다 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게 불만은 아니었습니다. 각자 잘하는 걸 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퇴직한 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각종 전상금을 합쳐 약 5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우리도 좀 쉬면서 살겠구나. 하지만 그 5억 원은 노후자금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폭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퇴직 후 남편은 기타를 배운다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문화센터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문화센터에서 영어 회합을 수업을 듣고 있었고요. 다만 수업 시간이 달라 서로 마주칠 일은 거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업이 예상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문화센터 1층 카페를 지나가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맞은편에 앉은 여자의 손이 보였습니다. 그 여자가 웃으며 남편 손등을 쓰다듬고 있더군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였고요. 두 사람은 너무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연인처럼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다가 웃고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갔고 거울을 보는 횟수도 늘었죠. 그게 다 바람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머리채를 잡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뒤돌아 나왔습니다. 32년을 함께 산 남편입니다. 한 장면이면 충분했죠.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처음 한 일은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트북을 켜는 것이었죠. 그날 저는 집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했고 통장과 금융자산을 점검했고 다음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재산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의 소비 내역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호텔, 고급 레스토랑, 명품 매장, 골프장, 여행. 남편은 마치 20대 청춘처럼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평생 모은 노후자금인데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착각하고 있구나. 퇴직금 5억이 생기자 마치 혼자 부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 돈은 혼자 만든 돈이 아니었습니다. 32년 동안 함께 만든 돈이었죠. 그리고 그걸 지키고 불린 건 제 몫이었어요. 그러나 남편은 그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딴 여자와 손을 잡고 다니면서 집에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재산 관계를 정리했고 통장 내역도 확인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필요한 서류도 챙겨두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남편이 식탁에 앉아 말했습니다. 정수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 여자 이름은 윤미란, 45세. 문화센터 기타 강좌에서 만난 여자였습니다. 남편보다 12살 어린 여자였죠. 남편은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미란이는 나를 이해해. 미란이는 나랑 대화가 통해. 미란이는 내가 아직 젊다고 해. 듣다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으니 마치 사춘기 소년을 보는 기분이었죠.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난 평생 책임만 지고 살았어. 그 사람은 나를 존중해줘.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존중? 32년 동안 새벽같이 출근하는 남편 도시락을 싸주고 시부모를 병간하고 아이들은 물론 도련님들까지 챙긴 저는 존중하지 않으면서 몇 달 만난 여자에게 존중을 받는다니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한테 딴 여자가 생긴 거 알고 있어.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문화센터 카페에서 봤어. 어떤 여자랑 있는 거.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화센터 카페에서 자신을 봤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던 모양입니다. 잠시 후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었으면 왜 말 안 했어?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무슨 말을? 나한테 따지든가 화를 내든가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저는 잠시 남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가 진짜 사랑이라며 그럼 가서 당신 좋을 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난 말릴 생각도 없어. 대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 지는 거야. 남편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수가, 그 여자랑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거지? 당신 말대로 난 당신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고 그 여자는 당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면 한번 원하는 대로 살아봐. 남편은 결국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에도 큰 소리를 치더군요. 난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후회 안 해. 그게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식들이 자기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다니느라 바빴던 건 이해합니다. 근데 엄마를 버리는 건 이해 못하겠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아빠 욕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빠는 엄마를 버렸네요. 그날 이후 아이들은 모두 제 곁에 섰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제 인생을 아이들에게 인정받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윤미란의 SNS를 보게 됐습니다. 늦게 만난 운명,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 진짜 사랑을 만난 여자. 그 글을 보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확실한 보수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지 약 8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밤늦게 전화가 왔습니다. 박성호였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더군요. 정수가 잠깐만 만나줄 수 있을까? 다음날 카페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정말 몰라볼 정도였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머리카락은 부쩍 휘어져 있었죠. 그리고 앉자마자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 사기당했어.
저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미란이가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윤미라는 사업 아이템이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1,000만 원, 그 다음은 5천만 원, 그 다음은 1억 원, 그리고 또 1억 원. 남편은 사랑하는 사람을 돕는 거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결국 5억 원 대부분이 윤미란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자가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끊기고 집도 비어있고 알고 보니 직장도 거짓말, 사업도 거짓말. 남편은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자신이 사랑받은 게 아니라 이용당했다는 사실을요. 그 말을 듣는데도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아마 이미 마음이 정리된 뒤였기 때문이겠죠. 그때 남편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정수가, 저는 손을 뺐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잠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갈 데가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에는 들어가게 해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아니야.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집이야. 처음 집 살 때부터 지금까지 전부 4명이었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돈만 벌었지. 하지만 그 돈을 집으로 만든 건 나였어. 당신 월급, 내 월급, 그걸 모아서 대출을 갚고 아이들을 키우고 집을 사고 노후 준비한 건 나였다고. 남편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퇴직금 5억을 받자마자 갑자기 혼자 부자가 된 줄 알았더라.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아? 당신 월급만으로는 지금 재산 못 만들었어. 나는 30년 동안 재테크 공부를 하고 경제신문을 읽고 투자 공부를 하고 가계부를 쓰며 당신이 벌어온 돈을 지켰다고. 이젠 끝이야. 당신 짐은 이미 다 정리했어. 그 순간 남편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2년 결혼 생활은 윤미란이 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버린 것이니까요. 한편 남편이 윤미란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저는 집에 돌아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불쌍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집을 나갔고 자신의 선택으로 그 여자에게 돈을 건넸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도저히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 돈은 남편 혼자 번 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돈을 윤미라는 여자가 단 몇 달 만에 가져갔다고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못 찾을 거야. 그 여자 너무 교묘했어. 내가 멍청했다고.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답답한 사람이야.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아까운 건 당신이 아니야.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32년 동안 모은 돈이 아까운 거야. 그날부터 저는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통장 내역을 전부 출력했습니다. 언제 얼마를 윤미란에게 보냈는지, 어떤 명목으로 보냈는지, 문자와 카카오톡은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하나하나 정리를 했죠. 교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자료 정리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며칠 동안 정리하다 보니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윤미라는 돈을 받을 때마다 항상 비슷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투자만 성공하면 2배가 돼요. 사업 계약이 거의 확정됐어요. 이번 달만 넘기면 수익이 들어와요. 오빠 돈은 꼭 돌려드릴게요.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며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랑에 빠진 남녀의 금전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노린 접근이었죠. 저는 자료를 들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겨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직접 정리하신 겁니까? 변호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료가 너무 깔끔해서 제가 할 일이 별로 없겠는데요. 이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윤미란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윤미란은 남편만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만나는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남자, 보물을 가진 남자, 연금을 받는 남자. 남편은 그중 한 명에 불과했던 겁니다. 몇 달 후 윤미라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윤미란이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만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어요.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윤미란은 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합의해주세요. 저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대로 가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어요. 순간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의 가정을 깨트릴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자기 인생이 걱정된다는 겁니다. 윤미라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 돌려드릴게요. 저는 천천히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윤미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윤미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원래 주인이 찾아가는 거예요. 윤미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돈이나 주세요. 결국 윤미란은 자신 명의의 예금과 차량을 처분했고 부동산까지 정리해 상당 금액을 반환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추가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수가 정말 고맙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착각하지 마.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야. 32년 동안 내가 지킨 돈이 아까워서 한 걸.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남편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돈은 찾았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돈 내가 찾았지.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근데 신뢰는 못 찾았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32년 동안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죠. 윤미란에게서 되찾은 5억 중 일부는 제가 위자료로 받았습니다. 아들과 딸은 여전히 제 곁에 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식사도 하고 여행도 갑니다. 반면 남편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잃고 가정도 잃고 자식들의 신뢰도 잃고 돌아갈 집조차 잃었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비록 남편은 잃었지만 제 인생까지 잃지는 않았으니까요.